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헷갈립니다. 왜냐면 뭐 테슬라 매점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서 뭐 불 지르고 뭐 거의 뭐 일론 머스크 죽일 놈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그 와중에 또 BYD는 잘 팔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탑2는 자, 이제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GT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퀀텀 데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혹시 주목하신 포인트 있을까요? 자,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왜 젠슨 황이 얘기를 하냐. 당연히 퀀텀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는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퀀텀 컴퓨팅이 중요하겠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흑자 전환하고 문제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젠슨 황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30년.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15년? 난 모르겠다. 그쵸?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28년, 2030년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비해서 5년 뒤에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죠. 자, 예를 들면 테슬라를 보고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적자가 흑자 전환된 게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설립이 되고 나서 거의 10년 지난 거네요. 지났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전기차 회사는 다 망했어. 그죠? 테슬라만 성공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BYD.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확률적으로 이 신기술을 가지고 흑자 전환을 만들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하. 자,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은 다 인정해. 이게 잘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개가 있어요. 네. 이 6개가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을 아닐 확률이 높죠. 언제 흑자 전환할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온큐가 될 거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 아이온큐가 정말 이 전기차의 테슬라처럼 된다. 그럼 지금 사야죠. 아이온큐의 주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0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테슬라도 상장되고 나서 흑자 전환할 때까지 10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되고 나서 20배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빠졌지만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아이온큐가 만약에 테슬라고 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흑자 전환 못 하는데 10년 뒤에 흑자 전환을 해요. 네. 그럼 흑자 전환 하는 데까지 10배 오를 거고 흑자 전환하고 나서 또 20배 오를 거고 만약에 얘가 진짜 1등이고 얘가 다 시장 점유율 다 잡아먹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사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흑자 전환하면 얘가 1등 할 거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후에 20배 오를 건데 왜 굳이 지금 와서 마음 졸이냐 이거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고 네.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이 청사진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우주항공 산업도 있죠. 근데 우주항공 산업은 아마도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제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테슬라 지금 올해 들어서만 40% 급락했고 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실 금액이 되게 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레버리지 투자 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괜찮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위험할지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투자의 타이밍에 있어서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60불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200불을 뚫으면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를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200불을 뚫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네.
또 그 전에 160불까지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빠졌던 이유는 전기차가 안 팔려서 마진이 축소돼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200불 뚫고 올라갈 때 이유는 뭐였냐면 자율주행과 AI 관련.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더지에 들어가고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질 거다. 그래서 자그마치 거의 500불 근처까지 488불인가 뭐 예, 폭등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되돌려서 200불대 중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더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면서 테슬라의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그 와중에 또 BYD는 잘 팔린다 이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테슬라 안 팔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탑2는 BYD, 테슬라 이 두 개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거의 추가적인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AI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AI 기술력으로 따지자면은 테슬라가 아마도 BYD의 거의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이 확실히 되기 시작했었을 때의 매출의 변화, 판매의 변화,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또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판매 대수는 급격하게 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구가 3명인 집이에요. 네. 근데 자동차를 보통 대부분 2대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예. 근데 더 이상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한 대만 필요합니다. 왜냐면 과시하기 위해서.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거 빼고 나면은 그냥 모든 부분은 그냥 자율주행 차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보통 24시간이 있으면 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하루 종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주차되어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중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그가 계속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필요가 없어지고 또 주차장 스페이스도 적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그 자율주행이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판매를 제일 많이 할 거고 그나마 마진은 엄청나게 폭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도 테슬라이지 BYD일까?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BYD가 지금 어떤 전략을 펴고 있냐면 단가를 낮춰서 네. 전기차를 팔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자율주행 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무 사시던 분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막 10개 주문해. 그리고 다 못 써. 뭐 maybe 1개 정도 쓸 수 있어.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사는데 이건 단가가 좀 비싸요. 테슬라를 사는데 3만 불 든다면 얘를 사는 데는 15,000불밖에 안 되니까 절반 가격이고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는 차를 산다. 나중에는. 근데 그거를 누가 해낼 거냐?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확률이 BYD보다 훨씬 높다.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지금은 헷갈립니다. 왜냐면 뭐 테슬라 매점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서 뭐 불 지르고 뭐 거의 뭐 일론 머스크 죽일 놈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취지는 생산성을 높이자거든요. 어쨌든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유럽이다 중국 쪽에서는 40% 줄고 미국 쪽도 심지어 증가율이 뭐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의 수익을 내는 것은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해질 거고 그쪽이 훨씬 더 수익에 큰 영향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에서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약간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게 마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리스키한 어떤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인덱스 펀드에 그냥 투자를 해라 이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했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네, 한국인을 다시- 까더라도 이제 한국 사람이 까면 좋은데 약간 외국인이 까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파생이 만들어졌었을 때 전 세계 파생 시장 1등. 예, 선물 옵션 트레이딩 엄청나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레버리지 투자를. 예. 1등 먹었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거의 이 상품,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사실일 수 있으니 당연히 변동성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물론 뭐 100% 정도 레버리지, 즉 2배짜리.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합니다. 미국의 S&P 500이 연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했어요. 내가 이자 비용을 5%를 낸다. 그러면은 10% 수익을 내고 5%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계속 10%의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2배로 사는 거니까. 네. 예,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돼요. 근데 3배짜리로 들어갔는데 이자 비용이 확 늘잖아요. 예, 그리고 또 2년이 지나고 그 해에 오르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코스트로 잡히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그러면 샀다 팔았다 자꾸 하게 되고 네. 결국은 돈을 못 벌게 되는 케이스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사실. 왜? 연간 10% 수익을 평생 올릴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네요. 예, 뭐 어떤 한 해는 플러스 20% 나고 어떤 한 해는 빵 프로 수익이 나고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빵 프로 날 때 투자하고 예, 20% 날 땐 투자 안 하고 이러면 계속 돈은 그냥 계속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알긴 하는데 또 그 유혹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항상 포트폴리오 국가별로 자산별로 세워주시잖아요. 네. 전략 새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 한국이랑 중국 투자하자 또는 뭐 유럽 투자하자 그리고 미국 버리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ETF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 쪽에서 빠져나오고 그 돈이 유럽 쪽이나 중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과 중국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숫자로 놓고 보자면 엄청난 부양 정책을 펴요. 그 부양 정책이 정말로 고스란히 효과가 오면 이건 정말 사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와요. 특히 소비 시장을 보시면은 부양 정책을 예를 들어서 10을 썼다고 쳐요. 실질적인 효과는 3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7은 낭비. 예. 그래서 아까 GDP의 7%를 썼다고 칩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GDP를 끌어올리는 건 2%밖에 안 되고 나머지 5%는 날라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BYD든 뭐든 간에 중국의 자동차를 막 판다고 쳐요. 원래는 3만 불에 팔아야 되는 거를 15,000불로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마진은 계속 낮겠죠? 그럼 생산성이 계속 안 좋겠죠? 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예, 큰 위기가 터지죠. 그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1980년대, 90년대에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미국에다 수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했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부채 비율로 다 나와서 다 망했단 말이죠. 그나마 현대차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왜 돈을 버냐? 좋은 기술력으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AI 투자하고 전기차 투자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성장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거의 70%는 비효율적일 거고 한 30% 정도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 그 30% 효과를 받는 종목을 사서 골라서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인 인덱스를 사거나 전체적인 국가를 사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이 1등을 하느냐, 어떤 종목이 2등을 하느냐, 어떤 종목이 10등 하는데 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IT 산업, 미국의 AI 관련주들 이쪽이 결국은 1등을 할 거고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5%는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쫓아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신흥국으로 보면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중국도 maybe 단기적으로.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이런 신흥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고 종목 선별을 잘하면 된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었다 보니까 뭐 요즘에 작년과 상황이 뒤집혀서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결국에는 1등을 할 국가가 어디인가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6월을 기점으로 또 이 상중하고 시장을 올해 내다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후반부에 저희가 웃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날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